안녕하세요. 스위스월 팟캐스트 강우성입니다. 이번에는 플레이오프 시리즈 중에서 또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이번 시드 휴스턴 로켓츠와 7번 시드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시리즈 프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스위스월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오늘 프리뷰도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휴스턴과 골든 스테이트의 시리즈가 재밌을 것 같은 이유가 양 팀 모두 자신감 있게 이 시리즈에 들어갈 것 같거든요. 휴스턴은 시즌 내내 좋은 팀이었고 이 치열한 서부에서 이번 시드에 거기다가 이메 우두카 감독이 이끄는 터프한 멘탈리티를 가진 이 팀이 플레이인을 통해서 겨우 올라온 7번 시드를 상대로 홈코트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시리즈를 들어가면서 골든 스테이트가 뭐 예전에는 플레이오프에서 휴스턴을 계속 무너뜨렸지만 지금 휴스턴 선수들은 우리는 그 휴스턴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갈 거고 프레드 밴블릿 같은 선수들은 나는 골든 스테이트를 파이널에서 이겨봤다라고 하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 골든 스테이트도 마찬가지죠. 골든 스테이트는 자신들을 7번 시드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지미 버틀러 트레이드 이후 리그 탑 팀 중 하나고 우승 경험 해본 적이 있고 홈코트 어드밴티지가 없는 거에 대해서 전혀 상관하지 않을 거고 스테픈 커리, 지미 버틀러, 드레이몬드 그린, 스티브 커 감독이 함께 플레이오프 시리즈에 들어간다면 어떤 팀이든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고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재밌는 시리즈가 예상이 되는데 미국에서의 예상은 스포츠 베팅 사이트에서는 골든 스테이트의 우세를 점치고 있고 ESPN 전문가 6명 중 5명이 골든 스테이트의 우세를 점치면서 골든 스테이트가 지난 30년간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 들어가면서 2번 시드를 상대로 우세가 점쳐지는 두 번째 7번 시드가 되었어요. 첫 번째는 2021년 레이커스가 피닉스 선즈를 상대로 우세가 점쳐졌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피닉스 선즈가 졌거든요. 이게 현재 미국 미디어나 베팅 사이트에서 예상하는 결과고요. 이번 시즌 양 팀의 상대 전적은 3대2로 골든 스테이트가 앞서고 있고 NBA 컵 경기를 하는 바람에 올 시즌 5번이나 만나게 된 양 팀입니다. 그런데 골든 스테이트가 지미 버틀러 트레이드 이후 한 두 번의 경기를 휴스턴과 했고 한 번은 골든 스테이트가 백투백으로 휴스턴 원정을 갔는데 그 경기에서는 휴스턴 주전들이 많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이 경기를 골든 스테이트가 이겼고 그 이후에 가장 최근에 한 골든 스테이트 홈에서 휴스턴이 승리한 경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기가 양 팀의 로스터 선수들이 모두 나온 경기여서 저희가 앞으로 플레이오프에서 매치업이 어떻게 될 건지 예상할 수 있는 실마리를 줬던 경기입니다. 이 시리즈는 이번 플레이오프 1라운드 중에서 가장 치열한 디펜스 배틀이 벌어질 시리즈예요. 휴스턴이 오펜시브 레이팅 12위, 디펜시브 레이팅 5위, 넷 레이팅 7위인데 골드스테이트는 이번 시즌 전체로 보면 오펜시브 레이팅이 16위, 디펜시브 레이팅 7위, 넷 레이팅 10위거든요. 그런데 골든스테이트가 지미 버틀러 이후 팀이 완전히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트레이드 이후로만 보면 오펜시브 레이팅 9위, 디펜시브 레이팅 1위, 넷 레이팅 3위입니다. 두 팀 다 디펜스가 탑 5 안에 드는 팀이고 두 팀 다 오펜스가 어떻게 보면 약점인 팀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피지컬하고 어글리한 진흙탕 싸움이 될 시리즈라고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피 튀기는 전쟁이 될 것 같은 1라운드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두 팀이 만났을 때 스탯만 봐도 알 수 있죠. 스테픈 커리가 플레이를 한 올 시즌 3번의 휴스턴과의 맞대결에서 골드스테이트는 오펜시브 레이팅 101.2점을 기록했고요. 휴스턴은 102.5점을 기록했습니다. 뭐 이거는 상당히 안 좋은 오펜시브 레이팅으로 이대로 시즌 오펜시브 레이팅과 비교를 해보면 뭐 둘 다 최하위입니다. 양 팀 다 평균 득점이 97점, 98.3점으로 100점 이하의 아주 진짜 찐득한 디펜스 배틀을 했고요. 이 경기들에서 양 팀의 주요 선수들의 스탯을 보면은 제일런 그린 12.6점, 39%의 트루 슈팅 퍼센트, 알프렌 상군 17.4점, 51%의 트루 슈팅 퍼센트, 아멘 탐슨 12점, 50%의 트루 슈팅 퍼센트, 프레드 밴블리 8.8점, 33%의 트루 슈팅 퍼센트, 그리고 스테픈 커리는 16.3점, 51%의 트루 슈팅 퍼센트, 지미 버틀러 16점, 61 트루 슈팅 퍼센트, 브랜든 포잼스키 13점, 50 트루 슈팅 퍼센트. 어느 누구도 화려한 오펜스 스탯을 가져가지 못했죠. 아주 피튀기는 디펜스 배틀에 예상되는 시리즈고요. 우선은 저희가 매치업을 살펴보면 골든스테이트가 공격 시 스테픈 커리한테 아멘 탐슨, 지미 버틀러에게 딜런 브룩스, 드레이몬드 그린한테 프레드 밴블릿, 포잼스키한테 제일런 그린, 모세스 모디한테 알프렌 상곤이 붙죠. 여기서 재밌는 게 일단 그린한테 밴블릿이 붙는 매치업을 우도카 감독이 줬거든요. 이거는 두 가지 의미죠. 첫 번째는 드레이몬드 그린이 밴블릿 매치업을 잡아도 전혀 오펜스에서 위협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버틸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고요. 두 번째는 휴스턴에서 가장 약한 디펜더가 생군인데 생군을 드레이몬드 그린한테 매치업을 시키면서 스테픈 커리 드레이몬드 그린 스크린 액션을 주면서 공략당하게 놔두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재밌는 게 생군을 무디한테 배치시켰단 말이에요.
모세스 무디는 골든스테이트 주전 5명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이 리드 앤 리액트 바스켓볼이라고 하죠. 공의 흐름을 읽고 플로우를 읽고 여기에 반응을 해서 빠르게 디시전 메이킹을 하면서 하는 이 농구인데 이거에 조금 무디가 취약해요. 근데 이 선수가 플레이메이킹을 하거나 스크린하고 쇼트롤로 들어가면서 공을 받고 리드 앤 리액트를 빠르게 하면서 상대를 응징할 수 있는 선수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센군을 무디한테 붙여놓으면 만약 골든스테이트가 무디를 통한 액션을 시도하면 일단 이 액션의 위력이 떨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또한 무디는 좋은 스크리너도 아니거든요. 지난 멤피스와의 플레이인 경기에서 경기 마지막 구간에 지미 버틀러가 아이솔레이션을 위해서 공을 잡으려고 하는데 역시 멤피스도 자모란트를 무디한테 매치업시키고 숨겨놨어요. 그런데 버틀러가 무디를 스크리너로 부르면서 자모란트를 매치업을 잡으려고 했는데 이걸 진짜 많이 시도했는데 일단 버틀러가 슈팅을 잘 안 던지기 때문에 버틀러를 막던 베인이 스크린을 고 언더, 그러니까 스크리너의 뒤로 들어가면서 막으면서 스위칭을 안 주고 거기다가 무디가 스크린이 안 좋으니까 버틀러가 자모란트를 매첩으로 가져가지 못했어요. 이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센군을 무디한테 매치업 시키면서 센군을 숨길 수 있다고 판단한 거죠. 그리고 휴스턴은 수비에서는 기본적으로 센군을 제외한 4명의 선수가 모든 스크린 액션을 다 스위칭하는 수비를 하거든요. 매치업을 이렇게 가져감으로써 드레이몬드 그린, 지미 버틀러, 스테픈 커리 이 3명 중 어떤 조합으로 스크린 액션을 해도 여기에 센군이랑 매치업된 선수가 없다 보니까 이 3명의 액션을 다 스위칭하면서 막을 수가 있고 휴스턴의 최고의 디펜더 3명이 골든스테이트의 최고의 오펜스 플레이어 3명한테 계속해서 붙어있게 되는 거죠. 우선은 휴스턴의 디펜시브 매치업 플랜은 이렇게 나올 것 같고요. 휴스턴의 공격시 매치업은 알프렌 상군한테 드레이몬드 그린, 무디가 제일런 그린, 브랜든 포젬스키가 벤 블릿, 스테픈 커리가 딜런 브룩스, 지미 버틀러가 아멘 탐슨에게 매치업이 될 겁니다. 여기서도 눈에 띄는 게 딜런 브룩스와 스테픈 커리의 매치업이죠. 저도 스위시설 팟캐스트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딜런 브룩스가 휴스턴에 오면서 멤피스에서 보여줬던 안 좋은 슛 셀렉션을 줄이고 공격에서 슛 퍼스트 마인드를 우도카 감독이 깎아내면서 굉장히 효율적인 플레이어로 거듭났다고 했는데 이 매치업에서는 딜런 브룩스가 스테픈 커리한테 우위를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도카 감독이 딜런 브룩스에게 얼만큼 많이 포스트해서 커리를 밀고 들어가면서 턴어라운드 미드레인지 페이더웨이 슛을 던지게 해줄 것인가. 그리고 딜런 브룩스가 이 매치업에서 골든스테이트가 수비 플랜을 바꿀 만큼 높은 효율로 득점을 해줄 수 있는가가 관심이 가고요. 우선 양 팀의 매치업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제가 이 시리즈가 디펜스 배틀이 될 거라고 했잖아요. 양 팀 다 공격이 뛰어나지 않은 팀이고 두 팀 다 엘리트 디펜스 팀이어서 누가 자신의 강점을 살려서 상대를 더 디펜스로 완전 찍어 누를 수 있느냐가 이 시리즈를 결정지을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저의 휴스턴과 골든스테이트의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요. 누가 리바운드 배틀을 이길 것인가입니다. 먼저 휴스턴은 제가 플레이오프 들어가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클리닝 더 글래스 스탯에서 보면은 휴스턴의 오펜시브 레이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휴스턴의 트랜지션 상황에서의 오펜스, 트랜지션 오펜시브 레이팅은 리그 전체 9위로 아주 좋은데요. 하프코트 상황에서의 오펜스는 100포지션당 93.3점을 올리는 오펜시브 레이팅으로 리그 전체 23위예요. 그래서 이게 23위면 포틀랜드, 필라델피아, 샌안토니오, 시카고 이런 팀들보다 하프코트 오펜스가 약한 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전체 오펜시브 레이팅 10위 안에 있는 팀 중에 하프코트 오펜스가 15위 이하인 팀이 휴스턴이 굉장히 유일하다. 그래서 이 휴스턴이 굉장히 언밸런스한 공격을 갖고 있는 팀이다. 트랜지션 상황에서는 엘리트 팀인데 하프코트 오펜스는 진짜 최하의 효율을 보여주는 팀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만약 휴스턴의 트랜지션을 낮추고 하프코트 오펜스 상황으로 만들었을 때 휴스턴의 공격의 위력이 굉장히 낮아진다는 거죠. 휴스턴이 이런 제한된 하프코트 오펜스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서부 2위에 오를 수 있는 건요. 상대보다 더 많은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즉 포지션 배틀을 이기고 있는 팀입니다. 제가 OKC를 분석을 하면서 OKC가 역사적으로 상대보다 많은 포지션을 가져가면서 이기고 있는 팀이라고 했죠. 그런데 OKC는 주로 수비에서 스틸을 통해서 공격권을 가져가면서 상대보다 많은 포지션을 가져가는데 OKC 다음으로 상대보다 많은 포지션을 가져가면서 더 많은 공격을 하고 있는 게 이번 시즌 바로 휴스턴 로켓츠거든요. 휴스턴은 스틸보다 리바운드를 통해서 공격을 더 많이 하고 있는 팀이에요.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 휴스턴이 자신의 팀이 미스한 슛 중 36.1%를 오펜스 리바운드로 잡아내는 진짜 무시무시한 팀이고 이 오펜스 리바운드 비율이 리그 1위입니다. 디펜스 리바운드도 좋은데요. 상대방의 미스의 74%를 잡아내면서 역시 디펜시브 리바운드도 1위를 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비에서는 상대방이 미스한 슛을 가장 많은 디펜시브 리바운드를 잡아내면서 상대방한테 추가 공격 찬스를 주지 않고, 공격 때는 가장 많은 오펜스 리바운드를 잡아내면서 휴스턴이 하프코트 오펜스가 약할 수 있어도 공격을 몇 번 더 한다면 결국 총점은 휴스턴이 더 많이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강점을 살리고 있는 게 휴스턴이거든요. 휴스턴의 이런 오펜시브 리바운드에서의 위력은 스티븐 아담스가 들어올 때 더욱 커집니다. 우도카 감독이 시즌 후반에 스티븐 아담스와 생군의 투빅 라인업을 기용하고 있는데, 스티븐 아담스가 평균 출전 시간이 13.7분인데 공격 리바운드를 2.9개, 거의 3개를 잡아내고 있거든요. 36분 출전 기준으로 환산을 해보면 경기당 7.3개를 잡아내고 있는 무시무시한 기록입니다. 스티븐 아담스가 잡고 있는 오펜시브 레이팅 2.9개는 평균 출전 시간이 15분 미만인 선수들 중에서는 단연 1등이고요. 이 덕분에 아담스와 생군이 둘 다 플로어에 있을 때 휴스턴은 오펜시브 레이팅이 122점으로 무서운 공격팀이 됩니다. 왜냐하면 리바운드 배틀을 통한 포제션 배틀을 완전히 휴스턴이 압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골든스테이트 입장에서는 휴스턴한테 이런 오펜스 리바운드를 내주면서 휴스턴이 추가적인 공격 찬스를 가져가고, 특히 휴스턴이 오펜스 리바운드 후 이어지는 플레이로 득점을 100포지션당 24.1득점을 하고 있거든요. 이 기록은 리그에서 역시 단연 1위고요. 23위 하프코트 오펜스 팀이 오펜스 리바운드를 잡으면 리그 1위 효율의 공격을 보여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휴스턴의 오펜스 리바운드를 막는 게 골든스테이트로서는 수비에서의 가장 큰 과제가 될 것 같고, 이게 단순히 수비에서만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골든스테이트가 휴스턴의 오펜스 리바운드를 주지 않으면 골든스테이트가 디펜스 리바운드를 잡고 트랜지션 공격으로 연결되면서 강한 디펜스의 휴스턴이 제대로 매치업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략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휴스턴이 오펜스 리바운드를 잡고 득점을 성공한다면 이제 골든스테이트는 아주 좋은 수비를 보여준 휴스턴을 상대로 하프코트 오펜스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바운드 배틀이 골든스테이트에서는 아주 중요할 것 같고, 다행히도 골든스테이트도 그렇게 나쁜 리바운드 팀은 아닙니다. 골든스테이트는 상대방의 미스된 슛 중 71.2%를 잡아내는 디펜시브 리바운드 13위 팀이고요. 그리고 골든스테이트도 공격 시 미스된 슛의 31.9%를 리바운드로 잡아내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골든스테이트도 우리도 그렇게 나쁜 리바운드 팀은 아니다라고 할 말이 있긴 한데, 그래도 휴스턴이 저는 이 영역에서 조금 우위를 가져가지 않을까 싶고, 저희가 소위 말하는 리바운드를 지배하는 자가 게임을 지배한다는 말이 이 시리즈만큼 적용될 시리즈도 없다고 봅니다. 참고로 휴스턴은 스티븐 아담스가 들어간 투빅 라인업을 골든스테이트와의 경기에서 스테픈 커리가 벤치에 갔을 때 사용했거든요. 커리가 있으면 아담스를 계속해서 공략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토카 감독이 의도적으로 커리가 없을 때 아담스를 썼는데, 골든스테이트에서 플로어에 커리가 없다는 건 지미 버틀러, 드레이몬드 그린 라인업이 플로어에 있다는 뜻이죠. 지미 버틀러랑 드레이몬드 그린 라인업이 있을 때는 두 명이 이미 슈팅이 없는 선수이기 때문에 스티브 커 감독이 스페이싱을 위해서 퀸틴 포스트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포스트가 키는 큰데 리바운드가 조금 안 좋아요. 그래서 상대가 리그 최고의 오펜시브 리바운더 스티븐 아담스인데, 이때 포스트가 제대로 리바운드를 잡아내주지 못한다면 스티브 커 감독은 또 까다로운 라인업 결정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아까 스티븐 아담스가 15분 미만 출전한 선수 중에서 오펜스 리바운드가 가장 좋은 선수라고 했는데 2위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케본 루니입니다. 경기당 평균 15분 출전하면서 오펜시브 리바운드 2.4개, 디펜시브 리바운드 3.6개를 가져가면서 좋은 리바운더로 활약을 하고 있거든요. 스티브 커 감독이 스티븐 아담스가 플로어에 있을 때마다 루니를 같이 매칭시키면서 휴스턴의 오펜시브 리바운드 위력을 감소시키려고 할지, 그리고 만약 그렇게 되면 버틀러, 그린, 루니의 3명의 논슈터가 플로어에 있게 되는데 이게 오펜스에서 제대로 가능할 수 있을지, 이런 결정들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시리즈가 진행되면서 스티브 커 감독이 이런 라인업 결정을 어떻게 하는지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리즈의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존 디펜스 배틀입니다. 양 팀 다 슈팅이 부족한 팀이에요. 골든스테이트는 스테픈 커리 외에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하이 볼륨을 높은 효율로 넣어줄 선수가 없고, 휴스턴도 제일런 그린이 굉장히 풀업 슈팅이 들어간 날이 있고 안 들어간 날이 있고 들쑥날쑥한 선수고, 벤 블릿, 딜런 브룩스 좀 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시리즈에서 엄청나게 많은 좋은 디펜스를 볼 것 같거든요. 최근에 좋은 디펜스가 굉장히 좀 많이 진화를 해서 예전에는 인사이드를 좀 지키려는 좋은 디펜스가 많았는데 최근 NBA에서는 3점을 막으려는 좋은 디펜스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 시리즈에서는 저는 아주 클래식하게 3점을 좀 주는 좋은 디펜스를 많이 볼 것 같습니다. 휴스턴이 올 시즌 총 372번의 좋은 디펜스 포지션을 가져간 팀이고, 이게 리그 전체에서 네 번째로 많은 좋은 디펜스를 보여준 팀이고, 이 좋은 디펜스를 하는 동안 포지션당 0.89점을 실점하면서 리그에서 세 번째로 위력적인 좋은 디펜스를 보여준 팀이 되었어요.
휴스턴은 이런 좋은 디펜스를 보이면서 골든스테이트의 약점인 슈팅을 노출시키려고 할 거고, 휴스턴이 좋은 디펜스를 보여줄 때 골든스테이트에서는 지미 버틀러가 네일 부근에서 공을 잡고 슈팅을 던지면서 휴스턴의 좋은 디펜스를 깰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골든스테이트의 포젬스키, 무디, 버디 힐드 같은 선수들이 3점을 넣어주면서 존 디펜스를 깰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일 것 같고, 골든스테이트도 역시 존 디펜스를 많이 하는 팀입니다. 골든스테이트는 총 126번의 존 디펜스 포지션을 가져갔는데 그중 76번이 지미 버틀러 트레이드 이후 나온 포지션이에요. 그러니까 버틀러가 합류한 이후에 더욱 많은 포지션을 존 디펜스로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휴스턴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존 디펜스를 상대로 롤 플레이어들의 슈팅이 살아나야 존 디펜스를 깰 수 있고, 서로의 존 디펜스를 가동했을 때 어떤 팀이 이기는지도 저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요, 역시 스테픈 커리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입니다. 휴스턴이 가장 최근 경기에서 스테픈 커리를 완전 꽁꽁 묶었거든요. 스테픈 커리를 막는 건 역시 리그 최고의 프리미터 디펜더, 리그 최고의 운동 능력을 가진 아멘 탐슨이죠. 스테픈 커리가 이번 시즌 아멘 탐슨에게 매치업이 되었을 때 총 41번의 포지션을 가져갔는데, 이때의 스테픈 커리 기록을 한 경기 전체로 환산하기 위해서 75포지션 기준으로 본다면 9.1득점, 9.1어시스트, 31.3%의 트루 슈팅 퍼센트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거의 완전히 잠갔다라고 볼 수 있는 수치죠. 저는 스테픈 커리가 이 정도 수준으로 낮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커리가 플레이오프에서도 이런 피지컬한 수비를 많이 경험을 해봤고, 그 속에서도 계속해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줘온 선수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의 플레이를 보일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이번 휴스턴 시리즈가 저는 스테픈 커리를 막기에 가장 좋은 선수들로 구성된 시리즈가 될 것 같아서 저는 커리가 어느 정도 고전한다고 해도 놀랍지 않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스테픈 커리, 지미 버틀러, 드레이몬드 그린에 아멘 탐슨, 딜런 브룩스, 프레드 밴블릿이라는 최고의 휴스턴 3명의 프리미터 디펜더들이 붙으면서 스테픈 커리가 들어간 액션들의 위력이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이 시리즈가 골든스테이트가 이기려면 지미 버틀러의 시리즈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번 골든스테이트가 휴스턴에게 지고 스테픈 커리가 3득점을 하는데 그치면서 졌을 때 저는 실망스러웠던 게 커리가 3점을 넣은 게 아니었어요. 왜냐면 이 경기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이번 시즌 세크라멘토 전들과 비슷했거든요. 세크라멘토가 이번 시즌 스테픈 커리를 막는 전략이 스테픈 커리를 페이스가드하고 아예 공격에 참여하지 않도록 만들었어요. 거의 대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하는 수비 정도로 보여줬는데, 이때 최근 2번의 세크라멘토와의 경기에서 스테픈 커리가 굳이 이런 디펜스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골든스테이트가 그냥 4대4 농구를 하면서 세크라멘토를 이겼거든요. 휴스턴도 굉장히 비슷한 전략을 썼어요. 아멘 탐슨이 스테픈 커리를 페이스가드하면서 공격에서 아예 커리를 제외시켰고, 골든스테이트가 4대4 농구를 했는데, 차이점은 세크라멘토와 휴스턴의 수비에서 질적으로 차이가 나다 보니까 세크라멘토 전처럼 되진 않았거든요. 커리도 이런 디펜스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서 슈팅도 10개밖에 안 던졌고요. 그런데 제가 이 경기를 보면서 좀 실망스러웠던 거는 지미 버틀러였어요. 상대가 스테픈 커리를 완전히 페이스가드하고 오펜스에서 제외시키려고 하는데, 이런 플랜을 가졌을 때 이 정도로 수비에 관심을 스테픈 커리가 끌어주면 팀의 세컨 스타인 지미 버틀러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지미 버틀러라는 스타를 데려온 이유고, 이 경기에서 지미 버틀러가 13득점을 했는데 사실상 마지막에 4득점은 의미 없는 구간에 나온 득점이고, 그래서 거의 득점이 없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슈팅을 7개밖에 안 던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지미 버틀러가 예전만큼 스코어링에 적극성이 없구나. 이런 경기에서도 지미 버틀러가 스코어링 볼륨을 못 올리는 걸 보니까 플레이오프 가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믿음을 저버릴 때쯤 최근 클리퍼스와 멤피스 경기에서 경기의 중요도가 올라가니까 버틀러가 스코어링 볼륨이 올라갔죠. 그래서 버틀러에 대해서 다시 믿게 되었는데, 휴스턴은 아마 비슷한 수비 플랜을 가지고 나올 거예요. 커리에게 아멘 탐슨이 완전 페이스가 나면서 커리의 오펜스를 완전히 제한하려고 할 텐데, 저는 커리도 플레이오프에서는 훨씬 적극적으로 이 피지컬리티를 이겨낼 거라고 보지만, 결국에 커리에게 붙일 좋은 프리미터 디펜더가 많은 휴스턴이다 보니까 버틀러가 이 시리즈에서 빅스코어링 게임을 해야 골든스테이트의 승리의 가능성이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요거는 사이드 노트로 쿠민가의 출전 여부도 관심을 좀 모으고 있는 것 같아요. 쿠민가에 대해서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쿠민가 현재 골든스테이트의 핏이 맞기가 어려워요. 쿠민가는 리드 앤 리액트 바스켓볼을 잘 못하는 선수고, 공을 가지고 아이솔레이션을 해야 되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최근 정규 시즌 경기들 보면요, 쿠민가가 플로어에 있을 때 스티브 커 감독이 쿠민가를 위해서 엄청 많은 플레이 콜을 해줘요.
스테픈 커리가 같이 플로어가 있어도 쿠민가의 아이솔레이션을 위한 작전을 그려주거든요. 그런데 최근 클리퍼스와 멤피스전에서 골든스테이트가 절대 져서는 안 되는 경기에 들어가니까 쿠민가한테 출전 시간 아예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골든스테이트는 스테픈 커리, 지미 버틀러, 드레이몬드 그린을 38분 40분씩 사용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쿠민가가 들어갈 출전 시간이 잘 없고 스티브 커 감독이 오늘도 인터뷰에서 얘기했듯이 지미 버틀러, 드레이몬드 그린, 쿠민가 라인업이 핏이 안 좋은데 맞는 콤비네이션을 찾기가 어렵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쿠민가를 쓴다는 말은 쿠민가의 아이솔레이션 포지션을 플레이 콜을 해줘야 되는데 훨씬 더 좋은 오펜스 플레이어인 스테픈 커리, 지미 버틀러가 플로어가 있는데 절대 져서는 안 되는 플레이오프 게임에서 쿠민가의 아이솔레이션을 주기가 어렵죠. 그래서 쿠민가가 현재 로테이션에서 게리 페이튼 2, 귀 센토스보다 뒤에 있는 거예요. 귀 센토스 같은 선수들은 쿠민가처럼 업사이드도 없지만 골든스테이트한테 지금 필요한 게 그게 아니거든요. 센토스는 수비도 열심히 하고 리바운드도 미친 듯이 달려들고 에너지 좋고 코너 3점 넣을 수 있고 그리고 쿠민가처럼 오펜스에서 이상한 실수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스티브 커 감독은 귀 센토스를 더 믿죠. 쿠민가보다. 그래서 쿠민가의 출전 시간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쿠민가의 운동 능력이 휴스턴과의 시리즈에서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스티브 커 감독이 저는 쿠민가를 완전 제외하는 게 아니라 한 몇 경기 쿠민가한테 10분, 15분 정도 출전 시간을 가 보면서 지켜볼 거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쿠민가가 득점은 물론 리바운드나 수비도 안 좋다. 헛슬도 없다 하면은 제 생각에는 결국에 5차전, 6차전 가면서 쿠민가를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이 시리즈의 저의 개인적인 예상은요. 아주 피 튀기는 시리즈가 될 것 같고 길게 갈 것 같거든요. 저는 골든스테이트가 4대2로 승리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휴스턴의 역시 하프코트 오펜스고요. 많은 어린 선수들이 첫 플레이오프를 경험하는 휴스턴이 골든스테이트라는 챔피언십을 경험한 베테랑 팀을 맞이해서 하프코트 오펜스를 이겨야 되는데 저는 제일런 그린이 리딩하는 하프코트 오펜스보다 스테픈 커리, 지미 버틀러가 리딩하는 하프코트 오펜스를 저는 믿거든요. 그리고 골든스테이트는 지미 버틀러 트레이드 이후 리그 최고의 하프코트 디펜스 팀이 되었습니다. 100포지션당 95점을 실점하면서 리그 1위의 하프코트 디펜스 팀이 되었는데 이 디펜스를 저는 제일런 그린이 잘 공략하긴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휴스턴이 젊은 에너지와 운동 능력으로 수비에서 골든스테이트를 찍어 누르는 게임도 몇 개 나올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도 저는 결국엔 휴스턴의 하프코트 오펜스가 너무 약점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극복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둘 다 너무 좋은 팀이기 때문에 저는 어느 팀이 이겨도 이상하지 않고 분명한 거는 저는 한 팀이 이겨서 올라간다고 해도 엄청난 피지컬한 대가를 치르고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상처를 가지고 이 피지컬한 1라운드를 경험하고 그 다음 라운드로 진출할 것 같습니다. 제가 덴버 클리퍼스 시리즈를 진짜 프리뷰를 하고 싶은데 이거를 지금 하고 나니까 이미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덴버 클리퍼스 시리즈를 프리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제가 리뷰를 하면서 덴버 클리퍼스는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